네,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닭간다 TV의 황현입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플러스 정치 고수를 모셔보고요. 한국 정치판을 좀 해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뵙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존경하는 분 자리 한번 모셔봤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예. 네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내가 지난 1월달에 갑작스럽게 넘어져가지고 그렇다면서요. 왼쪽 시력을 좀 상식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아이고. 시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좀 네네네. 눈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다른데 건강은 별로 이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겠네요. 갑자기 네.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으면 그죠?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네, 빠른 쾌유를 정말 빌도록 하겠고 그 젊은층들 사이에서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뭐 개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내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나와가지고 실수를 한번 했더니 그게 뭘 그게 실수입니까? 오히려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아. 그게 조회수가 막 몇 천만 건 나온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MBTI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그 MB로 잘못 들으시고 내가 내 보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MB라는 말을 잘못 들었고 그때 이제 질문은 주로 전직 대통령에 관해서 묻기 때문에 내가 마치 MB를 묻는 것도 알고 잘못 답변한 거. 덕분에 뭐 우리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막 너무 즐겁게 재밌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제가 많이 됐고 또 김종인 또 비대위원장님은 또 워낙에 유명하시지만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더 유명해지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조회수에 한 100건 정도는 좀 기여를 했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MBTI를 진짜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뭐 해보진 않았고 해보진 않았어요. 난 별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로 MBTI를 한번 검사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100일이잖아요. 뭐 내일 뭐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제일 궁금합니다. 99일 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석 달 동안에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비교적 무난하게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논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노력은 엄청나게 기울이는 것 같고 국민과의 어떤 소통을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걸 그런 노력을 볼 것 같으면 지난 100일 동안에 이 대통령의 업무 수행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무난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라고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 그래도 좀 외교 문제로 좀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이 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그 외교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국내에 영향력이 나는 있다고 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통령들을 볼 것 같으면 다른 건 다 잘못해도 외교는 잘한다고 일반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미국을 한번 방문해 갔다 오면 내 외교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다가 했는데 그 정상회담 자체는 별로 문제 없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하여튼 큰 성공을 거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정상회담 결과가 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완성되기를 갖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정상회담 자체가 이렇게 성과가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정상회담이라는 게 사전에 다 조율해가지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서 확인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제일 먼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건 사실 우리하고 미국하고 한미 방위 조약을 가졌기 때문에 새롭게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은
그 방위 조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 확인하는 거는 뭐 비교적 난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내용에서 네. 합의를 잘 이뤘다라고 근데 생각하시죠. 이제 이번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일반 국민이 기대했던 거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그 관세 협약이 네. 제대로 결말을 맺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관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직도 펜딩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규결이 될지 지금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뭐 자동차, 현대자동차나 이런 곳에서 관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사실이죠. 처음에 소위 트럼프가 4월달에 모든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물린다고 그랬다가 네. 7월 30일에 우리 이 협상단들이 가가지고서 뭐 협상했다는 결과로다가 15%로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15%를 맺는다고 그랬으면 이미 미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가지고서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 실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했을 적에 과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우리는 기대하기를 그때 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소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관세 25%를 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돼 있어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EU와 관련 EU, 일본 이렇게 에 대해서 15% 관세를 갖다가 물리는 데 대해서 EU는 이미 오래전에 서명을 해서 실행에 들어갔고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의 장관들이 가가지고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일본도 관세를 15% 물린다고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일본이 앞으로 45일 내에 트럼프하고 약속한 5,500억 불에 대한 지급을 갖다가 해야만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7월 30일에 가서 약속을 하고 온 경우에 뭐냐면은 3,500억 불을 갖다가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협상을 하고 온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서 확인을 한 것을 청와대 소위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이 발표하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뭐 보증과 뭐 대출 이런 걸로다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이 최근에 와서 발표한 걸 보고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에서 투자를 약속한 거는 미국의 소위 경제안보기금에 집어여 가지고서 사회간접 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은 5,500불을 갖다가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서명을 해가지고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일본만 하더라도 5,500억 불이라는 거 일본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한 1조 5천억 불 되니까 자기네 외환보유고의 한 40% 정도를 갖다가 내는 건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에 비해서 3,500억 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외환보유고의 한 89%를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뜻 일본처럼 거 가지고서 우리가 3,500억 불을 갖다 낸다고 말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다르니까 협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확정이 안 되면은 우리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계속해서 한 달에 한 4천억 불 이상의 관세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현대자동차라는 것은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의 기업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까지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제조업의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를 해야 이제 관세가 안 나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과부하가 있을 예정이고 아니 미국에다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한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 관세 협의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 이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시는 뭐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에 7월 30일에 협상의 결과를 얘기할 적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걸로 봤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협상,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또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건설 중인 회사 근로자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벌어진 건데 이건 외교 참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나는 그런 문제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네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서 투자를 하고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규정과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와 이 관행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서 일을 해야 할 건데 네. 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서 뭐 사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 가서 일을 하다가 오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의 소위 말하는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를 추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좀 조심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소위 국내 기업이 기업 가서 해외에 가서 투자한다는 거는 해외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전제가 섰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하고 생소한 여건의 나라에 가서 이 사업을 하려면은 그 나라의 모든 여건을 사전에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해야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네. 그런 데에 대해 좀 소홀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조지아에서 발생한 그런 우리 300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구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동안에 좀 관행이었잖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공장을 짓게 되면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관행이라는 것은 우리 쪽의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 쪽의 입장이죠. 예. 그 뭐 사실은 미국 그 타지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은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우선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고서 시작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적당히 한국이 미국의 제조업에 뭐 부응을 시키는데 협력을 할 거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처는 미리 이제는 좀 조심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파견해야 되고 그다음에 왜 그 비자 같은 문제들이나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으니까 그 이게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네. 어떻게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답이 없는데 사실은 미국의 그 저희 이민관계 해당 부처 장관 소리에 가면은 구금된 사람은 추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석방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렇게 구금됐던 사람들이 뭐 내일이면 뭐 전세기를 타고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재입국이 쉽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협상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로는 지금 뭐 구두로다가 뭐 그 문제가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네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추방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아니 미국에서는 추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추방이라는 얘기를 안 쓰잖아요. 네, 그 추방이라고 얘기 쓰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추방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희망사항대로만 국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냉정하게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그저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3,900억 불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이 무슨 이 대출과 무슨 보증으로만 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을 믿었는데 그렇죠. 결국 가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잘못된 것처럼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우리 우방이고 우리가 저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 이렇게 대충 그냥 가서 그냥 구역구역 넘기는 스타일을 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소위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끝났다고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은 기업들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풍토와 그 나라의 제도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가 사실 우려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마치 미국에 지금 파괴된 제조업을 갖다 부흥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조업을 네, 그렇죠. 업그레이드 그런데 시켜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정부도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죠.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냉정하게 우리가 네. 판단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판단해보자 생각해요. 쇠퇴해져 가고 있죠. 우리나라 제조업도 사실은 경쟁력이 매우 지금 취약해져 가지고서 제조업에 대한 구조 개편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제조업을 다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거냐는 것을 지금 심사숙고할 이럴 때라 이런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제조업을 전제로 해서 듣고 봤을 적에 우리가 그동안 30년 동안 그냥 안 했던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무슨 재간으로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얼핏 생각을 해봐도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으로 다 그 일을 넘겼으니까 싼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부터 말이에요. 시작해서. 사실은 클린턴 정부 1990년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갖다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가 제조업을 포기를 하고서 그렇죠. 전부 제조업이 다 중국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제 그래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제조업을 30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미국 근로자들이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형도 아니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이 힘드니까 많이들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겠지, 트럼프가 그저께 얘기한 대로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자기 나라 근로자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인력이 없는데 그 인력을 교육까지 시켜가지고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하려면은 얼마만큼 시간을 소비해야 될 거지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오직 했으면은 뭐 참 한국의 제조업이 와서 자기네들을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한국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자신감을 갖다가 필요했던 거예요. 쓸데없는 자신감 부리지 말아라. 이거는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시가총액 1위라는 애플도 물론 미국 회사지만 다 만드는 건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제조업에서. 그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 그래서 관세 역할에서 애플이 완전 폭락을 했던 게 다시 제조업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던 거는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단가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다 외국으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30년 만에 돌린다. 좀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그래도 참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네네. 마스카라는 걸 소위 말하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쵸. 그거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또 이제 중공업, 조선 쪽.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갖다가 자신 있게 하려면은 우리가 뭐를 냉정하게 사전에 알아야 되냐면 미국의 조선업이 오늘날 왜 저렇게 형편없이 됐느냐. 그 솔직하게 해서 미국의 사업가가 이 조선업을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왜 안 하겠어요? 저 돈이 되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인건비나 뭐 이런 원자재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이익이 나지 않겠다니까 기업가는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마치 자신이 있는 것처럼 뛰어들어가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미국 가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제조업을 갖다 하겠다고 조선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과연 현 상황에서 조선업을 하는데 적당한 전문인력 근로자들 갖다 미국서 스카웃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실은 키워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네. 좀 냉정한 머리를 갖다 가지고서 과연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적에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한 것이 결여되고서 막연하게 미국에 지금 조선업이 엉망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할 것 같으면은 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다는 내가 보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 비대위원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조업을 미국의 제조업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외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지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다가 뭘 아니 한다고 그러니까 예.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판단을 하기에 미국 가서 사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각종 전제 조건을 갖다 다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서 과연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이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서 사업을 해야지 실수가 없는 거지. 네. 근데 왜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나라의 소위 제조업들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지금 오늘날 조지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데 해필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곳에서 저는 미국에 여태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저런 구금 사태가 났느냐 이게.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예. 미국의 지금 현재 소위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를 했을 적에 미국의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기는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 것이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연역을 해볼 것 같으면은 9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소위 말하는 금융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나라예요. 네네. 그래서 주로 금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기술 개발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수지 적자, 정부 예산의 적자, 이 쌍둥이 적자라고 그러니 이게 사실은 1985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나가지고서 그때는 억지로 프라자 협정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환율 조정을 해가지고서 그렇죠. 미국이 그 상황을 갖다 극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도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내가 보기에 똑같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관세로 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녹록지 않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미국 뭐 채권 발행도 굉장히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뭐 프라자 협정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얘기를 좀 깊게 해봤습니다. 워낙 또 경제 선생님께서 경제 전문가시고 그래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 다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민주당일 때 민주당 당 대표일 때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일 때와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확실히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부터 해서 양당 뭐 여당이랑 야당이랑 같이 만나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중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도 위기를 좀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내려 보십니까? 나는 뭐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예. 역대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더군다나 여당이 의회를 지금 막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데려다가 뭐 명분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건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무슨 중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뭐 자기네들이 진보 정당이라고 그러고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고 그러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표를 가지고서 집권을 하는 데서는 되게 정당에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서부터 사실은 뭐 이념과 관계없이 결국 그것은 국민의 실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시도 자체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사실 어제 만 해도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 여야 당대표가 만나고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손을 잡고 만났는데 갑자기 어제 정청래 이제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할 때 갑자기 정당 해산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 아니에요. 지난 8일 날 대통령을 장동혁 대표가 만났을 적에는 뭐 대통령 체면도 있고 하니까 서로 악수도 하고 뭐 참 웃기도 하고 했던 거지만 뭐 그 다음 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서 내란 정당 뭐 해산 이런 얘기를 갖다 하게 된 건데 나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비난을 갖다가 여당 대표로부터 듣기 전에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체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이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사과를 갖다 먼저 했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했으면 저런 얘기가 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청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4일 이전의 상황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장동혁 지금 국민의 대표가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어느 정도 자세의 변화를 갖다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 대표로서 국민들 앞에 서서 정확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거죠.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과를 하셨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공식적인 대표의 입장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직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자기가 막 소위 말하는 극우 뭐 유튜버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걸 하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인도 정치적인 소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막 그걸 해야 한다는 상황에까지는 가리라고 봐요. 그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좀 이제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보수가 역대 최고의 위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민주당 쪽에서 뭐 정당 해산 조심해라, 니네 쪽이 큰일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가는 게 맞아? 저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죠. 이거 보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이에요. 네. 지금 두 번에 걸친 탄핵을 겪지 않았어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런데 그 탄핵에 받게 된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좀 인식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뭔가 좀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있군요 지금. 예, 탄핵을 가져오게 된 요인들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 요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미래의 희망은 없다. 예.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언제 나올까요 이런 모습은 그럼? 아니요, 이제 결국 가서 이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하든지 또 지자체 선거도 뭐 그냥 적당히 지나가지고서 지자체 선거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나 할 건지 그건 뭐 두고 봐야 할 거지 미리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선거 치료를 한번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받고 느끼고 만약에 지선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 2016년에 20대 국회 선거에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면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수도권에서 완전히 참패를 해가지고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일당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서 탄핵을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을 했다가 소위 국민의힘이 다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되지 않았어요. 그 지방선거 예. 승리를 거뒀죠. 그것이 기반이 되어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이기게 된 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2대 국회에서 또 수도권에서 완패를 해버린 거예요. 참패했죠.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금 3번에 걸친 패배를 겪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인이 뭐라는 거를 모르면은 당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혹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일단 사과가 먼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그 지방선거 근데 지금 그 지도부가 바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답답한 현상인데 네네네. 지방선거 전에 변화를 못하고 지금처럼 가면은 지방선거의 결과는 뻔하게 예단이 가능해요. 네네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잘못되게 되면은 전반적인 당원의 의식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네.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여당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야당으로 변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고 거기서 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장동혁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도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좀 그런가요? 좀 강력한 발언을 좀 많이 하셨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약간 좀 잦아드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장동혁 당대표의 지금의 위치나 활동은 괜찮은 건가요? 정치인이니까 자기의 정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이런 식으로 강경일변도만 가가지고서 자기 정치의 미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장동혁 대표가 변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변신 잘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분의 지금까지 정치의 입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언제구나는 변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도 그렇고 좀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좀 영향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정치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위원장님께서는 맞다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숙된 국민들한테서 그런 식의 정치는 난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아, 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런 게 영향력을 좀 끼쳐낼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 부류가 일부가 있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의존해서는 결국 결과는 뻔하다. 네. 네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진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걸까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각지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식 수준도 제일 높아요.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이 굉장히 옳은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패배를 당하는 정당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시장을 누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정치의 향배가 결정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선거 때 얼마만큼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당의 운명을 갖다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수도권에 당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거군요.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번 지선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선거나 22대 선거나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그냥 몰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결국 가서 오늘과 같은 정치 상황이 전개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수도권에서의 다시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결국 정치가 정상화로 돌아와야 된다. 당연히요. 국민이.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국민의 의식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보기에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딥하게 이야기를 들어와서 국민의힘 추경호 이제 전 원내대표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연루돼 있는데 국민의힘 글쎄요. 계속 이렇게 사과 안 하고 막간 좀 싸움을 계속 지속한다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해산 이거 가능할까요? 과연 글쎄요. 나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뭐 말은 쉽게 정당이 해산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국민의힘에는 계엄 해제 때 안 들어간 사람이 숫자가 많고 계엄 해제에 들어가는 게 뭐 18명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전부가 다 그런 소위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뭐 그리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지금 유일한 제1 야당인데 저거를 없앤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밤마다 거를 그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다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앨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어느 정도 충격을 좀 계속 이런 한번 걸로. 시도는 해볼지 모르겠어요. 시도는 할 거라고 보세요? 그래요? 뭐 시도를 나는 뭐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네네네. 설사해서 그걸 시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정당 해산하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심판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로 참조를 했을 적에 제1야당을 과연 해치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건 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그 시도에서 그게 헌법재판소로 재판이 넘어가면 그 기간 동안에 정당 활동 못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 그건 정당이 상관없습니까?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원래대로 네. 하고 재판 이제 헌법.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시도를 했다가 안 되면은 그 네. 시도원 쪽이 오히려 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역풍이 부는 거군요. 네.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넘어갔을 때 역풍이 불었듯이 그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럼 그렇게 무모한 짓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풍 불 거라고 아니 예상한다면? 그러니까 예. 내가 사실 여당에 권고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야당이라는 것이 소수 야당으로 별로 힘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은 지금 무슨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전력을 바칠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국민들을 더 가까워줘야 된다. 네. 국민이 사실은 뭐를 갈망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여러 여건을 봐서 무엇을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서 저희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에 윤석열 정부 초기를 봐요.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서 계속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공격을 하나 가지고서 지난 22대 선거에 임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결과가 뭐예요? 국민이 관심이 없는 곳에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참패했죠. 국민이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하나의 반면교사로 작용을 해가지고서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그쪽 측에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럼 민주당은 이제 뭐 내란 정당이란 타이틀 이제 그만 좀 얘기하고 위헌 정당 해상 이런 거 무리해서 하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생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데만 신경을 쓰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내란 정당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네.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는 없다고 봐요. 너무나 이쪽이 부각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민생이나 이런 쪽 뒷전에 있는 듯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정치적 위기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은 지금 지금 사실 일반 평당원의 자격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입지를 구축하느냐는 저희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의 행로가 어떻게 가느냐 그걸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두고 봐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다음에 이제 지선할 때 아무래도 보궐선거도 같이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보궐선거를 좀 노리고 있는 모양새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에 마땅하게 나갈 만한 곳이 있겠냐 하는 거로 생각을 해봐야죠. 마땅하게 나갈 데도 없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정치에 뛰어들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수밖에. 네. 예, 그러면 뭐 앞으로 내년은 지자체 선거 지나고 그 다음 총선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는 그런 뭐 준비를 갖다 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탈당해라, 나가라. 탈당이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나오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지 여쭤봐도 탈당을 해가지고 뭘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이요,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게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준석 대표처럼 뭐 개혁신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이준석이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네네네. 지금도 쫓겨나듯이 나올 수 있는 내가 상황은 보기에는 아닌가요? 뭐 한동훈이 쫓아내기 힘들 거예요. 혼자 나와서 이렇게 정당을 새로 창당하거나 그러기는 굉장히. 그럼 혹시나 이거는 저희 뇌피셜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대화가 통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대통령 후보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그래도 뭐 8.3%라고는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얻게 됐는데. 그렇죠, 완주했죠. 예.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자기 궤도를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서 개혁신당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결정되고 있을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측 불가인 상황이다. 예, 그렇게는 근데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는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게요. 개혁신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개혁신당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그래도 대선 후보도 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 이상의 지지율도 받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좀 위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 개혁신당은 아무래도 좀 보수의 색깔을 많이 좀 띠는 정당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개혁신당은 굉장히 좀 큰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개혁신당이 큰 기회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개혁신당이 뭐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돼요. 당신들은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보니까 개혁신당이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목표가 안 보이는군요.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현실을 갖다 봐서 국민이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에서 이슈를 갖다 잡아가지고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서 나라의 미래를 약속했다고 하는 그런 커다란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아직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직은 특별한 뭔가의 목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의 행태라는 것이 되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하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정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무슨 공격만 하면은 국민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정치가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 네, 개혁신당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당연히 그런 거죠. 그때서야 네. 보수로서의 모습이 아니 보인다. 그러니까 자 민주당을 봐도 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대로 안 보이고 국민의힘도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네. 사회당도 망가뜨려 버리고 보수당도 망가뜨려 버려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래도 마크롱은 불란서의 당시 여권 하에서 불란서가 다시 정상의 국가로다가 가려면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자기 비전을 갖다 분명하게 제시를 한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네. 세웠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옛날에 기존 정당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난 뭐 대권에서도 그런 것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제시를 못했다. 결국 가서 이제 남의 공격에만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뭐 토론에서 토론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죠.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그거 토론에서 했던 말들 실수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은 내가 어떻게 보기에는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실수를 한 거라고 봐요. 실수가 맞나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이준석이 같은 젊은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로부터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는 거는 그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건 본인의 말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조국 전 대표가 20, 30대 청년들을 직격을 했습니다. 너무 우익화돼가는 거 아니냐. 너무 20, 30대 남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전 대표의 말을 좀 조국 전 대표가 자기에 대한 소위 공격을 많이 하는 세대가 2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다가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20대라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유권자 계층 중에서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뭐 지식 수준이나 정보 수집 능력에서 어느 계층보다도 높은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예. 그 사람들 갖다 막연하게 그렇게 구구해야 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 난 잘못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지식이 높고
정보의 흡수량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거, 비민주적인 거, 그쵸. 쓸데없이 소란을 피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세대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조국 혁신당의 문제, 조국 씨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막연하게 무슨 극우화했다 하는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자기한테도 불리한 소리라고 봐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영린이지 않습니까? 군대 문제, 입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은 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너무 세잖아요. 아니가 그런 게 그렇게 다 불공정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이 제일 싫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사실 옛날 이재명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 올림픽 선수 이제 선출하는 방법에서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큰 소란이 좀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공정하다라고 외치고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진보 진영이 이번에 그 조국 사태, 조국의 당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 같은 게 그런 게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향으로 문제죠. 봐서 예.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리버럴하다고. 그러니까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리버럴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풍습이 그와 같은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건데 그거를 적당히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부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조국 혁신당의 뭐 이제 이제 총사퇴를 했잖아요. 지도부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세우려고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청년층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네. 조국이가 맺는 당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이 조국 혁신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성희롱 사태를 맞아가지고서 당의 위기에 봉착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조국이밖에 없어요. 조국 전 대표죠. 그러니까 예. 다른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조국 비대위원장하고 결국 가서 다시 전당대회 오면은 조국 대표가 되는 그런 과정을 나는 발굴이라고 생각해요. 비대위원장이 네.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앞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직접 총 다 맞고 다 해결하고 앞에서 서서 다 일을 해결해야지.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잖아. 이름이 조국 혁신당이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청년층의 보수화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 보수 지지층에 좀 뭔가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젊은 층들이 약간 좀 젊은 층에 또 더 특별히 꼽아보면 남성층에서 좀 20대 남성층에서 좀 보수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수층에서는 이게 약간 좀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20대 남자층이 보수화된다고 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시대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성 문제가 사실은 남자들의 직업 선택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만 하더라도 젊은 남자들이 가야 할 직업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젊은 여자들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소위 젠더 갈등이 난 벌어졌다고 봐요. 근데 이 젊은 층도 현실을 그대로 인식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잘났는데도 직업을 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여성과 경쟁을 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형태로다가 불만을 표시하면 그 사람도 또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대 남자들 불만 좀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뭔가 뭐 우리가 여성들이 우리랑 같이 살았던 시대의 여성들은 그렇게 차별받은 것도 없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역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옛날과는 달리 성평등 사회가 되고 이제
직장에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취직 시험을 보는데 네네. 거기에 무슨 차별화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성과 남성이 경쟁을 해서 여성이 자꾸 우위에 올라오게 되니까 남성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되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군대 가산점 같은 거 없애고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군대 데다가 갔는데 뭐 이런 얘기도 요새는 나오고. 뭐 여성 우위라고 해서 젠더 문제가 자꾸 생겨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위 젊은 남성들이 박탈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반발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이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서 좀 해결이 되는 문제지. 지금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아,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거기 사회가 스스로가 다 적응을 해야지.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그리고 나서 봉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시간이 후딱 하고 지나갔네요. 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논의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좋은 한마디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네. 솔직히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국민의힘의 위기를 가져온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서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노력을 갖다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 절대로 정상적인 정당으로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다음은 개혁신당에게 또 좋은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혁신당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개혁신당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개혁신당이 뭐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갖다 하기 전에는 내가 보기에 다른 희망이 없어요. 네네. 대통령에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금 사실은 100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위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통합 아니겠어요. 통합을 이루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이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지 않고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무슨 통합이라는 것이 통합 기구를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질 않아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통합위원회라는 걸 쭉 운영을 해왔는데 통합이 되기는 그냥 오히려 점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분열이 되고 있는 이런 양태니까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벌어진 양극화된 사회에서 뭔가 좀 통합할 수 있는 비전을 좀 제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께 해주신 말씀이었고, 자 다음은 민주당에게 거대 여당 민주당에게 원하시는 게 있거나 뭐 충고한 말씀해 주시면. 민주당은 네. 지금 참 집권 여당답게 네. 너무나 무슨 야당에 대해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대국민 대화를 더 좀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에 더 힘을 쓰고 서로의 공격은 좀 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대화를 해나가는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1시간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위원장님 오늘 뭐 대화나 이런 것도 괜찮으셨나요? 뭐 혹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요, 별로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주 저희가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의도 노브 TV 닭간다 플러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